이어서 규정적, 분화적 현실성입니다. 앞서 미분적인 것에도 미규정적인 것뿐 아니라 상호적인 규정을 거쳐서 완결된 규정을 본성상의 특징으로 갖는다는 점을 봤죠. 분화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화된 것은 본성상 완결된 규정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분화 내에도 잠재적인 층위를 지시하는 강도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규정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을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들레즈가 동일하게 현행화의 국면에 위치시키면서도 구분을 시도하는 개체화와 분화를 참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잠재적인 것이 현행화돼서 출현하는 것은 개체화죠. 그리고 이 개체가 역동적인 시공간에서 현행화되는 과정을 들레즈는 분화에 선행하는 개체화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개체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개체는 질과 외연을 갖고 유기적인 조직화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가령 수정란이 분열해서 2배업, 4배업, 8배업으로 계속 늘어나기를 되풀이하고, 즉 증식하고, 분열해서 성질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이것을 분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부세포, 근육세포, 간장세포 등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 셀을 만들고 그로 이루어진 상피조직, 근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 등 조직, 즉 티슈와 소화기관, 운동기관 등의 기관, 즉 organ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영장목, 사람과, 사람속, 사람종에 해당하는 개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는 개체의 발생을 질화와 종별화의 측면에서, 즉 질과 연장들, 형상과 진료들, 종과 부분들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인데요. 들레즈는 이를 분화라고 칭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남다는 식의 사유처럼 개체에게 실현해야 할 일종의 텔로스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논리적인 현행화를 가정하는 논리적인 현행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화는 이미 어떤 종에 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형상이 어떠해야 하고 어떤 질을 실현시켜야 하는지를 이미 가정합니다. 즉 질화와 종별화는 이미 질화해야 할 어떤 개체들을 가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화란 이미 계획된 일종의 설계도에 따라서 한 개체의 발생을 설명합니다. 바꿔 말하면 분화는 종이라는 가장 높은 일반성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개체라는 가장 낮은 일반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유형이나 문들이 지닌 동력학적이고 구조적인 특성들은 종, 유, 혹은 심지어 강의 단순한 형식적 특성들보다 먼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들레즈는 말하기도 하죠. 이런 연유로 개체화가 종별화에서 계속 이어져 나온다고 믿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 들레즈의 주장입니다. 반면 들레즈는 실제 사태는 반대일 거라고 말합니다. 즉 개체화에 앞서서 종별화에 선행하는 것도 아니고 분화가 곧 그러한 종별화를 잇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개체화가 권리상 분화에 선행하고 모든 분화는 그에 앞서는 어떤 강도적인 개체화의 장을 가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분화에 앞서서 강도적 개체화의 장이 선행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종보다 상위에 있는 것, 권리상 종에 선행하는 것, 그것은 개체다 라고 말입니다. 앞선 강도적 현행화를 떠올린다면 강도적 개체화란 미분적 관계들과 관련한 그런 특이점들의 장이자 그로써 연장적 질서와 구분되는 강도적인 질서에 따라 개체를 발생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 연장적 공간과 구분되는 순수한 공간, 앞서 스파티움이라고 말했던 그곳에서 미분적 관계들이자 개체화하는 차이로서의 강도가 바로 개체를 형성합니다. 강도들이 표현하고 가정하는 것은 미분비들 말고는 없다. 개체들이 가정하는 것은 이념들 말고는 없다라고 말하는 들레즈의 맥락을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듯이 이처럼 종, 질, 유기적인 조직, 으로서 개체를 사유하는 분화와 강도량을 통해 개체를 해명하는 개체화를 구분짓는 것은 개체를 어떤 반성적인 동일성이나 유사성들의 질서가 아닌 차이화하는 질서 속에서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개체화하는 차이이자 미분적인 것을 표현하는 강도야말로 동일성의 사유로 함몰하지 않고 즉자적 차이로서의 개체를 사유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개체는 어떤 질도 아니고 어떤 외연도 아니라고, 개체화는 어떤 질화도 아니고 어떤 부분화도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개체성은 강도적이고 개체화는 본질적으로 강도적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분화와 개체화가 모두 개체를 배태하고 현행화하는 과정으로서 동일하게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경우가 뜻하는 개체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분화가 상정하는 개체가 조직된 유기체와 같이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이라면 개체화가 겨냥하는 개체란 강도에 따라서 스스로를 분할하고 할당해서 차이화의 운동을 거듭하기 때문에 매우 준안정적이고 변화하는 개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미 구성되어 버린 그런 완성된 질과 부분들에 관련된 특성들 뿐이라면 후자에서는 시공간적 역동성들을 지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주의를 기울여서 양자를 혼동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개체 개념을 오해한다면, 즉 개체화를 분화의 한 극단이나 어떤 복잡화된 분화로 환원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 해도 항상 차이의 철학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 마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들레즈가 잠재성의 현행화로서 상상하는 개체란 그 어떤 질과 외연들에 다 뒤덮여버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언제나 내속하고 공속하는 형태로 자신의 차이나는 운동을 거듭해가고 있는 변화와 생성의 담지체로서의 개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들레즈에게 개체라는 것은 강도 속에서 매번의 강요된 운동들을 끌어안고 내적 공명들을 구성하면서 변신하는 괴물로 사유됩니다. 모든 개체는 어떤 공상의 괴물, 원기로 기능할 수 있는 괴물, 종별화된 그 어떤 성체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바로 견뎌낼 수 있는 괴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들레즈는 단순히 질화되고 연장화된 상태로서 개체를 보지 말 것을, 그로부터 미분적이고 잠재적인 강도량의 역동적 발생 과정으로서 그런 쪽으로 주의를 환기할 것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비록 강도적인 개체화가 질과 연장에 뒤덮여서 봉인 내지 함축된 상태에 있지만 그 감각하기 어려운 쪽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라는 권고일까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질화와 종별화에 따른 개체의 발생 과정을 그리는 분화가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현행화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러해야 마땅하지만 언제나 그러한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 실제 개체의 발생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종적, 질적, 유기적 조직화가 내부적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더라도 개체의 발생 과정이란 언제나 외부적인 요인들이 말려 들어간 복합적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노출되지 않는 완전히 고립된 모나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면은 개체는 내부적 조건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내부적인 조건이자 텔로스로서 개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논리적인 현행화는 반성적 질서, 내 유사성의 질서에 개체를 함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개체의 발생 과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난점을 보이는 거죠. 관련해서 들레즈가 제시하는 하나의 사례는 영원이라는 양서류과 동물입니다. 영원은 발생 과정에서 세포질의 부피는 늘리지 않고 세포 분열을 되풀이하다가 수백 개의 세포가 바싹 붙으면 안이 텅 빈 공 모양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의 유생물을 포배라고 합니다. 아직 영원으로서의 생김새는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죠. 이때 포배 표면의 일부가 움푹 패이면서 미숙한 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테니스공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 움푹 패이듯이 장의 원형이 생깁니다. 이 홈은 장차 항문이 될 부분으로 원구라고 칭해지고요. 그 원구의 위아래에 입술 모양으로 형성된 부드러운 막중의 윗부분을 원구 상순부라고 합니다. 한스 슈페만과 힐데만 골트가 이 원구 상순부의 세포를 다른 영원의 포배에 이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구 배순부의 세포들을 이식한 장소에서 뇌와 눈이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영원은 머리가 둘인 기형적인 진화를 보이게 된 거죠. 앞선 논리적인 현행화에 따른다면 이 원구 상순부는 논리적으로는 장을 포함한 내배엽이 될 거였습니다.
몸의 안쪽 외계인 내배엽은 소화관이나 폐가 되고 바깥 외계인 외배엽은 피부와 뇌신경이 되고 외계와는 닫힌 기관인 중배엽은 심장과 근육으로 분화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이러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포배 상태에서 이식됨으로써 원구 상순부는 그 논리적인 현행화에서 벗어나서 주위의 세포들에 영향을 끼쳐 외배엽, 즉 머리 구조를 만들게 한 겁니다. 슈페만은 이를 유도라고 명명했지요. 유사한 사례로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의 발생에서 내배엽이 외배엽에 작용해서 중배엽을 만들어내는 현상 역시 널리 알려져 있지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끼어드는가에 따라 개체는 이처럼 돌연변이와 같은 진화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미규정적인 동시에 어떤 규정 가능성도 최대로 확보하고 있던 잠재성의 상태에서 내부적인 환경은 물론 외적 운동들에 의해 개체는 괴물적인 현행성으로 이행합니다. 때문에 들레즈는 이 원구 상순부의 세포가 갖고 있던 강도가 초기에는 최대였다가 나중에 기관화되면서 점차 줄어들고 그로써 한편의 역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들레즈가 참조하는 달크의 언급과 같이 어떤 꼬리용 부석기관은 자신의 강도적인 근방에 의해 유도될 때 선험적으로 꼬리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떤 체계에 의존하고 특정 수준의 형태 발생적 포텐셜에 반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월의 사례보다 일상적인 사례는 유전자를 유전형과 표현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알려져 있듯이 멘델의 완드콩 연구는 유전자가 어떻게 우성, 열성에 따라 실제 특성으로 발현되는가를 보여주었는데 사실 그보다 결정적이었던 멘델의 기여는 표현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유전자형 하나만으로는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동일한 맥락에서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생존과 도태 내지 진화가 결정된다는 다윈의 진화론의 참신성은 개체적 차이를 처음 사유했다라는 데 있다고 들레즈는 말하기도 합니다. 마데이라 섬 딱정벌레 절반이 날지 못한 것도 갈라파고스 섬 핀치새의 부리가 그처럼 다양했던 것도 모두 이런 외부적인 조건을 개체가 유동적으로 자기 내부로 수렴시키고 다시 발산하는 식으로 변화를 도모해온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들레즈는 이런 자연도태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차이의 분화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레즈에게 배아 내지 수정란이 논리적인 현행화로서의 분화를 따른다면 그것은 오직 그 종적 특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종의 탈분화 형식으로서만 해명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수정란은 오로지 어떤 종적 탈분화 현상들을 드러낸다는 조건에서만 종의 한계들 안에서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써 오로지 같은 종에 속하는 존재자들만이 실질적으로 종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아가 잠정적으로 종을 초과하는 특성들로 복귀한 존재자. 그래서 어떤 원기들로 기능하는 존재자들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들려지는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펼침과 함축의 이중 운동에 대해서 엠플리카시옹, 엑스플리카시옹, 빼플리카시옹, 컴플리카시옹과 같은 개념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